자, 저도 왔습니다. 국소 강사입니다. 자, 마무리 이번에 다섯 번째인데, 이 개발론 등이에요. 등.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개발 두 문제, 관리 하나, 마케팅 하나, 지대이론, 도시구조 이론 하나 또는 둘, 그리고 공업입지, 상업입지에서 말 문제 하나, 계산 하나. 자,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단순 암기 주제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기출 OX로 만들지 않고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해설을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건 기출이니까 정답을 찾는 건 익숙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정답만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싹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지금 부동산 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개발의 단계. 그러면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아예 부타 근검마. 아예 부타 근검마. 얘는 단순히 아이디어,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그 다음에 부지 확보. 한 두 개나 세 개만 딱 해서 디귿 니은이니까 디귿 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건 얘밖에 없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 우리가 아예부터 근검마에서 예비적 타당성과 그 다음에 그냥 타당성 분석 있잖아요. 타당성 분석. 이 두 가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죠. 예비적 타당성은 항상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타당성이고, 일반 타당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는 이렇게 되어 있죠. 타당성 분석이란 다양한 측면, 뭐 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항상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경제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은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성을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에 미리 계략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활용한다. 그러면 예비적 타당성이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이런 문제가 최근에 잘 나옵니다. 29회 때 나왔으니까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얘는 뭐냐?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예요. 항상 시행사의 입장, 사업의 주체 입장에서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런 영향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일단 사업 시행자에게 기간이 연장됩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럼 부정이죠.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대출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부정. 초기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부정. 그다음에 매수를 해야 될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상승합니다. 부정. 그러니까 긍정적인 애는 딱 요거 하나죠. 요거. 인허가 시 용적률을 정부가 증가해 줍니다. 용적률은 건물의 부피를 뜻하고 건물의 부피를 뜻하는 용적률이 증가했다 그러면 긍정이죠. 요놈 딱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예전에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입장에 긍정 부정을 따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뭐가 항상 고민이었냐? 기부 체납이에요. 기부 체납. 이렇게 나왔다고. 기부 체납의 증가. 그럼 제가 항상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 했냐? 기부가 포인트냐? 체납이 포인트냐? 항상 물어봤어요. 체납은 의미 없고 기부의 증가죠. 기부의 증가. 그러니까 재건축에서 이 재건축을 하는 시행사는 항상 행정의 뒷받침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행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개발 사업은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행정의 뒷받침, 행정의 도움을 받았으면 사업 시행자가 사회에다가 뭔가 환수를 해야 돼요. 개발 이익을 반납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기부죠, 기부. 그래서 암기 코드가 기부 체납이 나오면 사업 시행자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행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당연히 받은 것만큼 기부를 해줘야 됩니다. 기부. 그래서 기부의 증가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체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기부를 하는 내용이 증가합니다. 그랬으니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이죠. 부정적인 내용.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 시험에 잘 나오죠. 개발의 위험. 자, 워퍼드는 개발의 위험을 법, 시, 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발의 위험은 포인트가 법적인 위험이냐, 시장 위험이냐, 비용 위험이냐 이거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위험의 종류는 무엇으로 구분하는 거죠?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으로 구분하는 거죠. 원인 꼭 주의하셔야 돼. 자, 그리고 2번 보자고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가 시장 위험이 아니라 비용 위험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여기 봐요.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게 왜 사업 시행자에게 부정적입니까? 그러면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무조건 비용이 급증합니다. 비용이 급증해요. 비용이. 자,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게 시간이 늘어나서 나타나는 위험이니까 시장 위험이 아니라 비용 위험 아닙니까? 이렇게. 이건 요 지문은 법이냐, 시장이냐, 비용 위험이냐 이걸 구분하라는 게 아니라 개발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은 항상 착수에서 완공에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아파트 단지 하나도 2년 6개월, 3년 이상이니까. 따라서 항상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에 노출된다. 이게 맥락이지. 시장 위험이냐, 법적 위험이냐, 비용 위험이냐 이걸 구분하라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 위험에 노출된다 해도 되고 비용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맞고 법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도 맞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자 3번은 요놈이에요. 스스로 시공사, 시행사가 중요하겠죠. 시행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냐, 관리할 수 없냐 요런 거. 자 여기를 봤더니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로 인한 사업의 지연이에요. 원인이 행정으로 뭔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사에게는 스스로 시행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는 없는 위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놈이에요. 요놈은 분명히 법적 위험이냐, 시장 위험이냐, 비용 위험이냐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요놈이죠.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 이건 하나 암기야. 하나.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도 이용 계획이라고도 나오고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도 나오고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은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이용 계획이 확정됐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용 계획이 확정됐다는 건 공법적인 변화는 없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법률 위험이라고 하는 게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만들어지는 위험이니까 시장 위험에 해당합니다. 시장 위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놈은 구분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개발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개발은 착수에서 완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에는 원칙적으로 뭐가 존재한다. 불확실성, 위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죠. 정답은 3번. 자, 여기 토지 취득 방식인데 요놈은 정답은 다 찾습니다. 환지 방식. 왜? 개발되기 전 토지, 그 다음에 개발 후 개발이 된 토지. 개발 전 토지를 개발 후 토지로 재분배합니다. 이 말은 서로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 맞죠? 근데 이제 환지 방식이 다 맞는데, 자, 두 번째로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요 문구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 그리고 또 하나. 환지 방식에서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답이 나오는 거. 채비지. 이건 공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만 하시면 잘 봐요. 채비지는요.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나중에 경매를 통해 처분하는 토지입니다. 경매를 통해 처분하는 토지.
지금 그냥 쉽게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처분하는 토지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뭐 나중에 경매를 통해 이런 게 나왔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문구가 나왔다고요. 자 보세요. 자 어떤 토지를요 이렇게 기존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존 토지를 이제 뭔가 사업을 이렇게 완료했어요. 사업을.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라 그러면 요 난잡한 요 토지구역을 싹 정리해서 이렇게 개발 후 토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환을 할 때 요 개발 전 토지와 개발 후 토지를 100% 맞교환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이렇게 환지하지 않고 남겨놔요. 환지하지 않고 이런 걸 우리는 유보지, 유보지 또는 보류지 뭐 이렇게도 합니다. 실무에서 유보지라고도 쓰고 보류지라고도 쓰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환지하지 않고 남겨놓은 부분이에요. 환지하지 않고 남겨놓은 부분. 그런데 이 환지하지 않고 남겨놓은 부분은 두 가지로 써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뭘로 쓰냐? 그러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써요. 도로 등 기반시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용지로 이렇게 썼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 요 부분. 그러면 요 부분은 뭘로 활용합니까? 우리 사업 이 토지는 팔아서 사업 경비로 충당을 해요. 그리고 요 사업 경비로 충당하는 요 토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걸 채비지라고 부르고 채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요 채비지가 의외로 잘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환지 방식만 이렇게 나오고 채비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왔어. 지금까지 안 나왔어. 왜? 2차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주의, 2차를 하신 분도 몰라. 자, 환지를 할 때 항상 사업 전, 개발 전 토지하고 개발 후 토지를 100% 맞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일부를 유보해놔요. 환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부 유보한 토지 중에 일부는 뭘로 쓰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쓰고 나머지는 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충당하는 데 쓰는데 이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나중에 뭘로 경매로 처분하는 토지 이걸 우리는 채비지라고 한다. 채비지라고 한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에요. 민간. 그럼 첫 번째 자체 개발 사업이 나오면 대비되는 개념이 뭐예요? 자체 개발 사업. 토지 소유자가 혼자 다 해먹습니다. 자체 개발 사업.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합니다. 지주 공동 사업. 지주 공동 사업. 요 대비죠. 지주 공동 사업. 자,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요거 옳은 질문이죠. 자체 개발 사업은 항상 이익이 좋죠. 사업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니까 사업 추진도 빠르게 되고 그러나 위험이 높죠. 그래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다른 업자랑 같이 하는 사업을 우리는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번부터는 이제 지주 공동 사업의 어떤 형태를 지금 맞추라는 거예요. 자, 봤더니요.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만큼 똑같이 나누어 가져갑니다. 이게 등가 교환 방식이죠. 맞았어요. 잘 나와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대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1억, 그 다음에 공사비가 1억. 그러면 완성된 물건을 몇 대 몇으로? 50대 50으로 이렇게 딱 자신이 된 돈만큼 등가, 자신이 된 돈만큼 똑같이 물건을 교환해 가져갑니다. 등가 교환 방식. 그 다음에 신탁과 수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탁과 수탁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문장이고 뭐만 하나 딱 보시면 돼요.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그러면 무슨 방식이에요? 믿고 부탁하는 신탁이죠. 신탁. 자, 그 다음에 요놈이야.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누구예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신탁이에요. 아니 수탁이에요. 수탁. 위탁 방식.
자,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주체고,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를 고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위탁 또는 수탁 방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신탁 계약의 특징은 항상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신탁. 그리고 소유권까지 신탁회사 이전했으니까 그 개발 기간 동안에는 사업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신탁 방식은 당연히 신탁회사가 되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자, 그 다음에 컨소시엄이 딱 보여요. 컨소시엄은 법인 간 컨소시엄이라고 하면 되죠. 법인이 공동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조성했다. 컨소시엄을 조성했다. 그 다음 6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이네요. 공사비 지급을 분양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군요. 자, 우리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고 뭘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어요. 공사비, 대물 변제요. 그 다음에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요 두 가지 구분해 주셔야죠. 자, 6번이에요. 개발 사업의 방식인데 밑을 봤더니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수수료 나오니까 당연히 위탁 방식이겠죠. 그리고 형식적인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신탁이고 정답은 찾아. 그런데 이제 똑같은 표현은 안 나올 거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 사업 위탁 방식은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개발 사업을 좀 시행해 줘라. 그러면 요 시행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인이죠.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는 누구예요? 당연히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장에서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수탁 방식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수탁 방식에만. 주의, 수탁 방식이 위탁 방식이죠. 여기 위탁, 수탁 똑같은 표현이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됩니다. 보세요.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잖아요. 신탁 방식은.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고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민간 투자 방식은 약자만 표시하면 되는 것이죠. 약자. 시설의 준공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요? 빌드. 그다음에 소유권이 정부 등에게 귀속됩니다. 소유권 귀속. 그러면 트랜스퍼.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operate, BTO야. BTO. 자, 그런데 이건 BTO 이렇게 따지는 것도 하수인 거예요. 이걸 봐요. 이걸. 도로, 터널 등 일반적인 사회 기반 시설. 도로, 터널 나오면 그냥 BTO 이렇게 암기해야 된다고. 암기해야 된다고. 도로, 터널 등 일반적인 기반 시설. PTO, PTL 또 양대 산맥이 PTL이잖아요. PTL은 어떤 애들? 건물, 뭐 군인 아파트, 뭐 사호, 도서관, 군인 아파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 PTL 바로 와야죠. PTL.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PTO. 이거 5번부터 보자고요. 자, 민간이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B 맞고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했습니다. 트랜스퍼. 그 다음에 시설의 운영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BTO. 그런데 잘 보셔야 돼. 뒤를 봤더니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말하면 약자가 어떻게 됩니까? B, T, O, L 이렇게 네 가지로 해야 돼. 네 가지. 그런데
민자 사업은 항상 세 글자로 맞추는 거니까 포인트가 운영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냐, 임대차를 통해서 운영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 그렇죠. 임대차를 통해서 운영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문장을 읽다가 임차 나옵니다. 그러면 더 볼 필요도 없다고. 무조건 BTL이라고. BTL. 자, 이게 정리해드려요. 빨리 찾는 방법. 문장을 뒤를 봤더니 임대차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BTL이에요. BTL. 자, 도로, 터널 등 일반적인 기반 시설 무조건 BTO예요. BTO, BTO. 그다음에 건물 있어. 학교, 도서관, 기숙사. 대부분 도서관, 기숙사, 군인 아파트가 많이 나오죠. 도서관, 기숙사, 군인 아파트, 건물 나오면 임대차를 통한 BTL. 이렇게 딱 일반적인 도로, 터널, BTO, 건물, 도서관, 기숙사, 군인 아파트, BTL. 그리고 문장을 읽었더니 뒤에 임차가 보여. 그럼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BTL, BTL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개발에 관한 설명. 부동산 개발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자,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명시적으로 여기는 법률적 위험이 중요해요. 또 나왔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즉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됐다 이 말은 결국 공법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 결정되니까 공법이 확정됐다. 공법이 확정됐다. 즉 공법의 불확실성은 없다. 이러니까 이거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아, 겁나게 잘 나온단 말이야, 이거. 진짜.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우리 뒤쪽에 개발의 분석. 지시성 타투. 지시성 타투. 그렇죠. 지역 경제.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투자 분석. 일단 시장성 분석의 암기 코드는 항상 앞쪽이 어떤 시장이죠? 미래 시장이죠. 미래 시장. 그리고 그 성질을 분석하는데 이 성질을 뭘로 분석한다? 흡수율. 흡수율. 그럼 여기서 여기 처음 나왔으니까 흡수율이 뭡니까? 그럼 뭘 떠올린다? 화장지. 화장지가 물을 얼마나 빠르고 많이 흡수합니까? 화장지가 물을 얼마나 빠르고 많이 흡수합니까? 이런 것처럼 자, 향후에 개발이 될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많이 매매 임대될 수 있습니까? 자, 개발이 완료된 부동산이 미래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많이 매매 임대됩니까?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흡수됩니까? 얼마나 시장에서 매매 임대됩니까? 이게 흡수율 분석이죠.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을 통해 경쟁력을 분석합니다. 옳은 질문이죠. 옳은. 그리고 보세요. 개발에서 항상 흡수율은 어디 흡수율이 좋겠어요? 어디 흡수율이 중요하겠어요? 개발이 끝난 시점에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얼마나 시장에서 많이 흡수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니까 항상 우리 흡수율이 나오면 미래. 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요 문구가. 그러면 요것도 꼭 질문이 들어와. 예, 요것도. 자, 미스터 구가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미래 흡수율을 분석한다. 이게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건데, 야, 지문을 봤더니 말이야, 요 앞에 과거 및 현재 그리고 미래 흡수율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러면 틀린 거 아니야. 과거와 현재 이런 말이 있으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니라. 자,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이거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미래를 예측할 때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점쟁이다, 점쟁이가 아니다. 점쟁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미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우리는 점쟁이도 아닌데 항상 과거와 현재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뭔가 분석한다라는 문구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과거와 현재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요 표현이 안 들어가 있어도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미래가 빠지고 현재 시장에 매매 임대될 수 있는지, 그러면 틀린 지문이지만 현재나 미래, 과거나 미래 해서 미래라는 포인트만 나오면 이 지문은 무조건 옳은 지문이에요. 무조건 옳은 지문. 지금 질문 받은 것들 제가 싹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신탁 방식이에요. 신탁 방식. 자,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이게 신탁계약의 특징. 그리고 토지를 개발, 분양, 임대한 후에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평가사 시험에 여기 나왔어요. 신탁계약. 신탁계약은 누구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탁자하고 신탁을 받은 위탁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신탁자. 근데 신탁자가 누구예요? 신탁자가. 잘못했어요. 이거 제가 잘못했네. 다시. 큰일 날 뻔했네. 자, 우리 신탁계약은 위탁계약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위탁자, 그 다음 위탁을 받은 수탁자,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신탁은 이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위탁이라는 요 표현을 쓰지 않고, 신탁 계약이니까 신탁자라고 써요. 신탁자. 그 다음에 이쪽이 수탁자. 자, 그런데 신탁자가 누굴까요? 신탁자가. 그렇죠. 신탁자는 항상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믿고 부탁하는 거죠. 뭐 해달라고? 개발해달라고 믿고 부탁하는 거고. 수탁자는 신탁회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평가서 시험에 여기 나왔어요. 신탁계약은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가 하는 계약인데 이렇게 줬어요. 신탁회사와 수탁자 간의 계약을 한다고. 똑같은 놈이죠. 똑같은 놈. 수탁을 받은 사람이 신탁회사예요. 신탁을 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이렇게 대비를 줬다고. 신탁계약은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 신탁자와 수탁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 풀었나요? 다 풀었어요. 자, 9번. 이것도 보세요. 자, 이 뭔가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짜증나요. 짜증나는 거야. 한번 보시자고요. 시설이 준공. 그런데 밑에 봤더니 임차 있네. 볼 필요도 없어. BTL이야. 됐어. 이렇게 가야 된다고. BTL. 기억은 디귿. 그 다음에 4번.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빌드. 자,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트랜스퍼, 그 다음에 운영, 그러니까 BTO겠죠? BTO.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장에서 찾는 거예요. 임차 나오면 그냥 BTL이에요. 그냥 BTL. 자,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관리 같죠?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재투자, 재개발. 이런 것들은 기본 소유 없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봤더니 관리의 종류. 당연히 자산관리겠죠. 자산관리. 자, 자산관리의 정의는 뭐예요? 자,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요. 그 다양한 방법이 뭐니? 포트폴리오, 재투자, 재개발, 최근에는 리모델링이 많이 나오죠. 리모델링. 그 다음에 부동산의 매입, 매각. 요거 잘 나옵니다. 자산관리. 관리 하나 더 볼까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뭔가 법적인 내용만 있으면 되겠죠. 뭔가 딱히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옳은 듯해 이러면 되는 거야. 자,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 맞아 보여요. 시설관리, 시설물의 유지 보수죠.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이고, 뒤에 소극적 관리가 나온다. 확실히 알겠네요. 소극적 관리.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 방식은 전문 위탁관리 방식에 비해 항상 주어만 동그란 주어만 체크하는 거야. 지금 자기관리 방식을 설명하는 거야.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자주 나오는 거죠. 신속하고 종합적인 의사결정, 자기관리. 기밀 보안에 유리합니다. 자기관리. 4번.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 그러면 비율 임대차겠죠. 비율 임대차. 그 다음에 요거 잘 틀리는 거예요. 요 문구는 하나 기억을 해놔야 돼요.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그럼 제가 뭐라 했냐. 항상 물리적 하자는 파손을 말해요. 파손. 물리적 하자는 파손. 기능적 하자는 고장. 그럼 파손과 고장이 나올 만한 애가 뭐 있을까요? 바로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처럼 내가 길을 가다가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끔찍하네. 안 할라네. 뭐 시험 막판에 무슨 뼈. 아무튼 시설물이 파손 났어요. 그러면 시설의 물리적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 하자. 파손. 그리고 시설물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아야야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기능적 하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하자 나오면 무조건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따라서 얘는 기술적 측면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틀리는 거예요. 시설물의 파손 고장을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라고 한다. 주의.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있어요. 자, 의사 능력과 소유자의 의사 능력, 지휘 통제력이 발휘됩니다. 기밀 또는 보안에 유리합니다. 전문성이 낮습니다. 업무 행위의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가 관리죠. 정답이 직접 관리인지는 알아요. 직접 관리인지. 자, 이제 여기서 질문이에요. 요렇게 보면 정답은 찾는데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 행위의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습니까? 이게 왜 자가 관리입니까? 이런 거요. 우리 아버지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겁나게 부지런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데요. 굉장히 제발 좀 보편적인 걸 좀 생각하시라니까. 자, 항상 우리가 이 관리는 지금 자가 관리냐, 그 다음에 전문업자에게 맡기는 위탁 관리냐, 그 다음에 혼합 관리냐, 이 세 가지인데 항상 출제자들은 이미 여기서 결론을 내놨어요. 세 가지 관리 중에 어떤 관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이놈이야. 아니, 학자들이 관리업자들을 위해서, 중개사와 관련된 일은 누굴 위해서 하겠어요? 중개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관리는 관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관리가 가장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럼 무조건 위탁관리예요. 그래서 자가관리에는 항상 자주 나오는 게 위탁관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만 자가관리에도 장점이 있어. 그래서 자가관리의 장점을 항상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신속한 의사결정, 종합적인 운영, 그 다음에 기밀유지, 보안유지 유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 낮다, 업무행위가 안일화되다, 관리 안 좋은 거 나오면 다 직접 관리인 거예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거 말고 이런 거 질문 주시면 안 된다. 이런 거. 자, 그리고 관리에서요. 여기 있어요. 이 26회 때 건물의 내용 연수, 건물의 생애 중이, 건물의 관리 방식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봐요. 뭔지 모르지만 기능적 내용 연수래. 여기는 경제적 내용 연수.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어때? 넘어가 봐요, 일단. 그 다음에 건물의 생애 주기.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전신 안노패인데 시험에 자주 안 나오니까 제가 자주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넘어가요. 건물의 생애 주기. 건물의 생애 주기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 전신 안노패는 건물의 생애 주기. 지금 건물의 생애 주기 하고 있죠? 전신 안노패. 건물의 생애 주기. 자, 그런데 보셔. 5번.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의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합니다. 어떤 건 위탁하고 어떤 건 소유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혼합 관리겠죠. 혼합 관리. 이게 출제자들이 양심이 있다고 이런 것들 기본서에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나오면 반드시 정답 우리가 아는 거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하나 봐봐요. 기능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자 일단 뭘 떠올려야 되냐? 기능적이냐 경제적이냐를 구분한 걸로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건 딱 두 가지예요.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요건 열심히 했어요. 요거 기능적 감가. 그리고 경제적 감가는 항상 적합의 원칙에 위배될 때, 찌읒. 기능적 감가는 항상 균형의 원칙에 위배될 때, 끼역이잖아요. 그러면 보셔. 경제적 감가는 항상 외부 환경과의 부적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외부 환경과의 적합 관계로 뭔가 만들어지는 감가고, 기능적 감가는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과 관련되어 있는 감가잖아요. 균형이 없을 때 부과되니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감가 대신에 내용 연수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경제적 내용 연수, 경제적 감가는 항상 외부 환경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인근 지역이 대표적인 외부 환경이잖아요. 인근 환경. 경제적인 측면의 내용 연수가 안 돼.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는 항상 내부 구성 요소와 관련돼 있어요. 봤더니 이 설계 분량, 설비의 분량, 건물의 외관, 디자인. 이 건물의 내부와 관련돼 있잖아요. 건물에. 그래서 자 1번과 2번의 출제 포인트는 내용 연수도 다양한 측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용 연수를 찾을 수도 있고, 내부 구성 요소의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내용 연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시 안 나올 거라고, 내용 연수는. 그러나 기능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내부 구성 요소가 나와야 되고, 경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외부 환경이 나와야 된다. 요건 좀 알고 있어야 돼. 요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건물의 생애 주기. 건물의 생애 주기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되나요? 전신안노폐. 전은 개발하기 전이고, 신은 신축, 안정. 대부분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후와 폐기 처분, 신축, 안정. 이거 보자고요. 자, 건물의 생애 주기 중 안정 단계. 아니나 다를까 안정이 나왔잖아요. 안정 단계는 신축이 딱 끝나고 이제 건물이 신축이 끝난 직후에 그 단계를 말해요. 그 단계를 안정 단계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 단계 국면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부동산의 가치는요, 신축이 딱 되면 신축 이후부터 이렇게 쭉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 신축이 끝난 이후 안정 단계에서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 그러면 가치의 하락이 더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의 내용 연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생애 주기 중 노후 단계는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지금 1부예요. 지금 25문제 중에 13문제 지금 딱 관리까지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답만 찾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찍어주는 논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